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 잘 견디셨습니까? 정말 하락이 하락을 부르고 공포가 공포를 부르는 요즘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터널의 끝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터널의 깊이로 봐서는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일단 전진해서 뚫고 나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데일리 이슈 2개 뽑아놨는데요. 물론 주식 시장 전반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 오늘 너무 안 좋았고요. 간밤에 미국 장도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긴축 악재 외에도 뭐 상당한 악재들이 더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로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 하루 종일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금요일 날 나왔던 미국의 고용 지표가 뭐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증가세는 둔화되기는 했지만 특히 실업률 같은 부분에서 역시 좋아서 이제 good is bad. 고용이 좋다는 건 펀더멘탈 괜찮고 미국이 더 긴축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1차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될 텐데 갑자기 주말 넘어오면서 2차 타격이 나온 것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때 한번 썼던 거죠. 파이어 때 중국 관련한 반도체 규제 카드를 또 꺼내 들었습니다. 미국산 첨단 기술, 미국산 장비 이제 재무부의 허가를 득해야 상무부의 허가를 득해야 중국으로 갈 수 있다는 고악재에서 반도체 무너지면서 이제 2연타를 맞게 된 거고요. 여기서 지금 영국 조금 전에 좀 속보도 나왔던데 또 시작됐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국채금리 급등, 영라은행이 뛰어들어서 이제 뭐 1,000억 파운드, 2,000억 파운드 매입한다는 거 얘기 때문에 좀 금리 좀 눌러놨는데 그게 결국은 또 14일에 끝나거든요. 네. 그거 끝난다는 소식과 함께 금리 다시 튀고 파운드와 급락하고 또 달러 킹달러 되고 3연타까지 맞으면서 또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던 이제 이거 잘 됐으면 모든 거 풀린다라고 하는 재료 하나 있죠.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까지 러시아까지 편이 들고 뭐 핵스네 만스네 이렇게 4연타를 맞게 되니까 오늘 고스란히 이제 어제 쉬고 들어왔던 국내 증시에 이게 반영이 됐고 미국은 특히 반도체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뭐 나스닥이 크게 또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고용지표 말씀하셨는데 고용지표가 괜찮으면 그 경제 전반에 좋은 건데 우리 주식장에서는 이제 또 금리를 마음대로 올리겠구나. 우리 경제 아직 괜찮은 것 같으니까 금리 올려서 물가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의 그 시속 게임은 금리를 많이 올릴 거야 해서 생각보다 많이 안 올릴 수도 있겠네 하면서 좀 반등이 나오다가요. 아니네 하면서 다시 급락을 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뭐 고용지표가 잘 나와서 급락을 했다는 거는 긴축이 이어질 것 같다. 근데 최근에 진짜 문제는요. 아까 정말 많은 그 악재들을 나열해 주셨는데 금리의 급격한 인상의 부작용이 생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영국인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채권을 사주더라도 그런 이제 여러 금융기관, 헤지펀드, 외국 투자자들이 다 연합한 그런 자금력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으면 매도세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부채 연기 투자를 통해서 장기 파생 상품을 했던 연기금이 마진콜을 당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겠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퇴직연금, 보험사들까지 문제가 될 수 있겠네. 이거는요. 만약에 이거 못 잡고 금융사들이 몇 개 쓰러지면 그게 바로 금융위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가 지금 시장에 공포로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해법은 간단합니다. 금리를 더 안 올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정말요. 근데 과연 정말 해법은 간단한데 그게 안 나올 수 있겠다. 뭐 인플레도 높고 CPI도 또 높게 나올 수 있고 미국은 지금 경기 견조하고 이러면은 와 사실 진짜 이게 어디까지 위기가 현실화될 것인가. 사실 막는 방법도 심플한데 안 막아줄까 봐 그런 지금 공포가 시장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이 그것도 급격한 금리 인상이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 개도국에서 한번 터질 것 같았는데 이게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영국에서 터지게 된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누가 뭐래도 중국을 잡겠다는 거였고
또 러시아를 견제하겠다 뭐 이런 거 같았는데 동맹국인 영국에서 터진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영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조인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 천연가스 이런 가격들 다 뛰었고 유럽 전역으로 인플레이션이 왔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이 또 티격태격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각 국가들 간의 공조인데 이 공조가 각자 난 우리나라만 중요해. 우리나라 경제만 살면 돼. 라는 식으로 이기적으로 나가면서 시장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1994년에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그때를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신흥국의 주가가 반토막 나고 신흥국의 환율도 약 30%가량 빠지고 결국에는 미국만 흔들리다 올라갔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특하게도 선진국 중에 하나인 그리고 주요 기축통화인 파운드를 쓰고 있는 영국이 가장 먼저 흔들리고 있다는 게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주는 것 같고요. 가장 근원적인 걸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해소가 돼야 그리고 영국의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야 된다고는 하지만 이게 쉽사리 희망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이거 모든 지수가 다 빠지는 악정 고투 끝에 JP 모건의 최고 경영자 제이미 다이먼 시장이 지금보다 20%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보다 20% 더 빠지면 보통 우리 약세장에 들어가게 네. 되면은요 고점 대비 20% 이상 빠지면 약세장의 시작이라고 네. 하고요. 과거의 패턴을 보면 약세장 진입하면 최대 마이너스 50%까지 네. 빠지기도 하니까 그걸 감안하면 20% 더 빠지면 이제 소위 말한 약세장에서 할 수 있을 것만큼은 다는 뭐 진바닥이 그쯤에 나올 것이다 아마 거기에 이제 기인한 제이미 다이먼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은 연준이 뭘 의도하는가인데 연준은 금리 올려서 물가 잡는다. 이게 경제학 교과서에는 나오고요. 뭐 투자론 이런 데서도 나오지만 그 과거 역사상 금리 올려서 물가 잡은 적은 없고요. 네. 금리 올려서 경기 망쳐서 물가 잡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쏙 빼놓고 늘 금리 올려서 물가 잡는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연준의 계획은 지금까지 이제 거의 확인이 됐지만 금리 올려서 경기를 무너뜨리는데 좀 네. 짧게 네. 한 2개월 정도 무너뜨려서 네. 물가 잡고 경기 부양하고 이런 쪽으로 거의 확실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이미 다이먼도 연준이 그 길을 간다면 네. 이때까지 1900년도 초반 이후에 연준이 그 계획 써서 안 된 적은 없거든요. 네. 그럼 이번에도 또 그 계획 성공하겠지. 그럼 주가는 약세장에서 거의 최대치까지 밀어낼 수 있는 네. 이미 20% 이상 빠졌고요. 여기서 20%는 더 빠지면 그쯤이 바닥이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 이번에도라는 의문이 드는 게 요즘에 양털깎기라는 말 하면 네. 과거에는 이거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이게 뭐야라고 반문도 하는데요. 네.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양털깎기, 뭐 미국의 속셈 이제 다 알거든요. 네. 또 킹달러 만들고 주가 무너뜨리고 하나 신흥국 몇 개 망가뜨린 다음에 줍줍하겠지라는 걸 이제 다 알아요. 네. 근데 다 아는데 이거를 또 간다고? 이런 좀 아쉬움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런 쪽으로 시나리오대로 가고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정말 다 아는 그 길을 또 갈까? 알고선 또 당해야 될까? 그런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요즘 계속되는 나날입니다. 근데 연준이 경기 침체를 만들어서 2달 정도 침체하게 한 다음에 물가 잡고 그 다음에 다시 간다? 그 2달이란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은 없지만 이제 그걸 최대한 짧게 경기 침체 맛만 보고 가고 싶어하는 네. 생각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좀 더 말씀드린다면 계속 말씀드리죠. 킹달러의 이 정도 긴축인데도 지금 국제유가 아직도 배럴당 90달러입니다. 네. 80달러, 70도 갔다가도 지금 더 못 밀고 90 왔거든요. 네. 진짜 제대로 한번 물가 잡게 밀려면 이거 70, 60달러까지는 국제유가를 밀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못 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뒤에 얘기할 중국 반도체 규제도 러시아의 석유 못 미니까 이제 중국은 반도체로 또 한번 밀려고 하는데 중국도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뭐 히토류든 뭐든 반격 카드를 꺼내겠죠. 그래서 미국은 계속 과거에 썼던 패턴대로 이제 계속 죽이기에 나서고는 있지만 네. 확실히 지금의 미국이 힘이 빠진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다,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미국이 힘이 빠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미국이 여전히 강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세계 경제를 가지고 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지금 가장 동맹국인 영국이 부러지는데 영국만 부러지는 게 아니고 지금 유럽 전체는 이미 경기 침체에 빠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도미노로 미국인들 성하겠냐 이거죠. 이게 사실 미국이 가장 바람직하게 보는 거는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들의 경기 침체로 인하여 네. 경기 침체가 뭡니까? 수요가 꺾이는 거죠. 경기가 안 좋아서 내가 소비를 못하는 게 경기 침체 아닙니까? 그죠? 실직을 하고 월급이 줄어들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글로벌 물가가 그렇게 잡히는 거를 원하긴 할 거예요. 근데 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가 아닌 전 세계 금융사들은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의 금융사 몇 개가 무너지면 이건 도미노예요. 그래서 지금 원하는 거는 이제 미국도 당연히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겠지만 그 다른 나라들이 침체를 대신 겪어주면서 수요가 확 떨어지고 그게 물가를 잡아주기를 원했겠지만 그 부작용이 금융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게 장기 금리가 이렇게까지 오를 줄 모르고 파생으로 정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장기물을 사놓은 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을 거고요. 셈법이 좀 복잡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들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이게 일이 풀려서 아까 말씀대로 경기 침체 짧게 오고 다시 세계 경제 질서가 잡히면 이거는 뭐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이 시나리오대로 가지가 않고 지금 이렇게 영국이 부러지고 막 유럽이 막 휘청거리고 이런 상태로 통제불능의 상태가 된다면 이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늘 이런 역사에서도 잘 버텨왔던 것 같아요. 왜냐? 달러라는 기축통화에서 네. 가장 대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연준이 가장 큰 실수를 한 거는 작년에 인플레 신호가 보였을 때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아직은 경기라는 어린이가 5년이 일어서서 스스로 걷지를 못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혹은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해야 돼. 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어린이가 마구 날뛰는 이 경제가 마구 날뛰는 정도 수준까지 와서 이제서야 제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음으로써 뭐 날뛰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경기를 다 부러뜨리고 지금까지 풀어놓았던 유동성을 다 회수를 하고자 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달러를 가지고 있는 미국만 가장 상처가 덜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좀 상처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이슈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 한번 가보죠. TSMC가 매출이 48%가 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주가는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오늘 또 큰 타격을 받았고요. 뭐 1위 탈환 TSMC, 뭐 이것은 반도체 부분에 아마 매출액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결은 다르거든요. 삼성전자와 TSMC를 동등 비교할 수는 없죠. 파운드리와 메모리 반도체니까요. 보통은 3개 회사, 인텔, 삼성전자, TSMC, 반도체 3대장이 달려간다라고 했고 삼성전자도 매출액 중에서 반도체만 놓고 보면 실제로 거의 1위를 계속해서 수성해 왔는데 이번 3분기 속보치가 나왔고 아직 확정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정도의 매출액이라면 아마 반도체에서 25조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아마 반도체 부분 매출액이. 그러나 TSMC 같은 경우에 지금 발표가 우리 원화로 약 한 27조 원 정도.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최대치로 반도체 매출을 뽑아낸다 하더라도 훨씬 더 앞에 가 있어서 아마 이번에 3분기 기준으로는 매출액 1위를 TSMC가 탈환을 했다라는 이제 뉴스고요. 반면에 오늘 7% 넘게 7% 가까이 또 급락하게 된 것은 지난 주말에 제가 앞서 모두 얘기했지만은 2연타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중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이제 꺼낸 거예요. 아마도 이제 킹 달러로도 죽이고 죽는데 지금 러시아 원유도 안 죽잖아요. 근데 중국도 타깃을 하는데 중국도 어떻게든 타격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수출 규제를 또 꺼낸 것 같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글쎄요, TSMC도 결과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은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TSMC가 7%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이미 인텔하고 삼성전자는 거의 뭐 신저가 행렬 아닙니까?
사실 TSMC 주가도 신저가긴 합니다. 네. 고점에서 반토막 이상 빠져서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1위는 반도체 업계 시가총액 1위는 TSMC가 지금 한 500조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인텔이나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은 높은데요. 근데 이게 주가는 어차피 많이 빠졌는데 그건 거죠. 이게 앞으로 이 시스템 반도체가 늘어나는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죠. 모든 그런 사물에 다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있어서 58%의 점유율 그리고 가격도 계속 올리면서 또 앞으로 또 나노 공정에서도 삼성이랑 경쟁을 합니다만 또 애플의 이제 새로운 그런 물량도 다 TSMC가 가져갈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삼성이 빨리 쫓아가야겠죠. 그런 것들이 좀 주가는 같이 빠졌고 그런데 이런 실적이 견조한 것 좀 TSMC가 앞서고 있다. 시가총액도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그 대만의 TSMC도 그렇고 우리 삼성도 그렇고 다 타격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텔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TSMC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시작했었던 2010년 부근부터 중국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을 했고 그리고 미국이 2010년 후반부터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매출이나 실적이 정부의 보조금이 없으면 더 이상 명맥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거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었던 게 바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대만의 TSMC였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반도체 업황이 죽고 그리고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업황이 미국 내 수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거는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첫 번째로는 치킨 게임이 되고 있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TSMC와 대한민국의 업체들이 좀 다른 거는 대한민국은 메모리 업종 위주. 이 메모리 업종은 박리담액이고요. TSMC의 이 파운드리 부분은 물론 찍어내는 쪽이기는 하지만 이런 비메모리 쪽으로 계열이 분류가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마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객사가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수율이 굉장히 높고 마진율이 높아서 TSMC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비해서 더 높은 PER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경쟁을 하고 있고 이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치킨 게임을 보여주다 보니까 2000년대 말, 그러니까 2010년 전후로 했을 때 반도체 기업들의 치킨 게임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하이닉스가 1조 원가량의 적자를 냈었거든요. 이것처럼 반도체 기업들 대부분이 다시금 적자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반도체 업종들이 좀 전반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TSMC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실적부터 이번에는 3분기 실적까지 4개 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예요. 4개 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인데 주가는 고점 비해서 반토막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실적은 시장의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더라도 앞으로에 나올 상황들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가 되고 다시금 반도체 업종이 약 12, 13년 전에 이 치킨 게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높은 멀티플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진작에 반도체 분야에서는 치킨 게임이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지금 굴지 회사들만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더 이상 치킨 게임 할 기업들이 있나? 첫 번째 의문이고 그러면 이번 치킨 게임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지레 겁먹고 다 다운되기를 바라는 치킨 게임이냐? 이것도 하나 궁금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반도체 업종의 치킨 게임은 D램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D램의 승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뭐 마이크론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안 게임이 남았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쵸? 그런데 이 파운드리 부분은 지금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메이저 기업으로 남아있는 기업들이 한 5개 정도 돼 있고 실질적으로 수백 개의 기업들이지만 이 파운드리 부분에서 메이저 5개 기업들 특히나 TSMC가 매출의 55% 정도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약 17%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들이 한 5%, 3% 이렇게씩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파운드리 산업 부분이 직접적으로 설계 위탁을 받고 그걸 찍어내는 과정인데 여기서 마진율이 40%씩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리고 중국도 다 같이 정부 보조금을 받고 끼어드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은 정부의 보조금, 미국도 보조금 이렇게 하면서 치킨 게임이 다시 가속화가 되고 있다. 새로운 정도. 판이 열린 거네요. 맞습니다. 비메모리 산업계에서 다시금 알겠습니다. 치킨 게임이 열리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데일리 이슈로 암울한 미국 시장 상황 그리고 TSMC의 반도체 시장 1위 소식까지 얘기 나눴습니다. 네, 2022년 올해라고 해봐야 3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우리 증시 이번 한 주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슈가 많습니다. 뉴욕 증시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있지요. 또 3분기 기업 실적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폭풍 전야인데 그만큼 또 변동성이 심한 장이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9월 소비자 물가부터 네. 봐야 되겠죠. 목요일 13일 저녁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한 밤 9시 반 정도에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역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 관문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헤드라인 CPI,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에너지라든가 먹거리까지 다 포함한 인플레이션 수치는 이제 그렇게 핵심 우리가 주목할 만한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즉 뭐냐, 여기서 앞자리가 심지어 7자가 나오더라도 네. 다시 한번 시장은 이제 코어 CPI, 근원 물가 지수를 바라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근원 CPI 같은 경우도 지난달보다도 또 오를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글쎄요, 우리 앞서 지난주에 고용 지표 봤지 않습니까? 예, 또 그런 형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근원 물가가 안 떨어진다면 미국의 연준은 더 긴축을 세게 할 그럴 명분이 서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이제 근원 물가가 좀 뚝 떨어지기를. 네. 지난달이 6.3이었잖아요. 한 6.3 정도라도 나와주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몇 가지 확인된 것 중에서 중고차 가격은 꽤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지금 문제가 이제 집세.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거의 그 렌트를 내지 않습니까? 네. 이 집세가 떨어졌다는 게 오히려 지난달보다 뉴스가 적어요. 지난달에는 그 전에 몇 주에서 집세 떨어졌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집세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근원 CPI의 좀 획기적인 하락도 기대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전망을 좀 해봅니다. 그런 CPI가 지금 6.6 정도 예상한다고 그러는 거죠? 네. 6.5. 예. 그러면 이제 예상치만 나와도 경기는 안 하는 거잖아요. 이미 그 시장이 지금 이렇게 안 좋은 거죠. 네. 근데 사실 이 시장이 안 좋아진 거는 지난달 8월 10회가 나오면서부터입니다. 네. 이게 그러냐면 제일 중요한 게 주거비거든요. 네. 주거비라는 건 약간 끈적끈적합니다. 근데 그게 원래 전월비 0.5, 0.5로 0.7 오르면서 야 이거 쉽게 안 내리겠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물가가 떨어지는 걸 쉽게 예상한 게 어렵겠구나 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어려워지기 시작한 건데 이게 그 주거비라는 게요. 그 전체 CPI에서 한 33% 정도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 4분의 1이 진짜 그런 렌트비이고요. 네. 나머지 한 4분의 3 정도가 이제 등가 임대료, 이제 OER이라고 하는데 집 자가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설문을 합니다. 물어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집을 비우고 나가면 월세를 얼마 받을 예정입니까? 약간 조금 아이러니하죠. 이걸 가지고 왜냐하면 자가로 많이 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게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집값은 분명히 미국도 고점을 찍고 쭉쭉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과거 데이터를 보면 길면 1년에서 1년 6개월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렌트비가 떨어지기까지. 이번에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한 적어도 6개월이 걸린다고 치면 내년도 초 정도 돼야 렌트비가 떨어지는 거를 눈에 볼 수 있다면 올 연말까지는 이게 말씀드렸던 이 코어 CPI가 근원 CPI가 쉽게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떨어지는 걸 보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게 지금 근본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3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어떻게 보세요?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저는 가장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암울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3분기가 가장 어두운 터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은 지금 강달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지난 분기 마이크로소프트의 컨퍼런스 콜을 들어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약 7%가량의 환차 손을 봤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113 위에서 계속 놀고 있는데 이렇게 강달러가 지속이 되다 보면 당연스럽게 미국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들, 네.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미국 내수가 아니라 해외로 수출하는 이런 모든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미국 기업의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조업의 생산 원료들 있죠. 뭐 유가라든지 아니면 물론 철강 가격은 많이 꺾이긴 했습니다만 이런 에너지 가격들이 역시나 아직은 드라마틱하게 꺾이진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미국의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런 CPI들도 나중에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꺾일 것이고 미국의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게 일부 확인이 된다면 최근에 지난밤에서도 갑작스럽게 시장이 좀 꺾였던 게 고용 지표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너무 예쁘게 나왔기 예. 때문에 꺾였던 거였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기가 실제로 흔들린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다. 그리고 연준의 점도표 부분을 보시면 5%를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낮은 걸 기대하는 의원들도 반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해 말 혹은 내년 초부터는 연준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매서운 연준이 아니라 조금은 부드러워진 연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 나온 김에 지점장님, 테슬라 왜 이래요 요즘? 테슬라가 지난주부터 빠지기 시작했던 네. 원인은 일단 AI에 대한 실망.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뭐 여러 전문가들, 기술적으로 푸는 전문가들 영상을 보시면 전혀 다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도대수에 대한 오해. 그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트위터 인수 관련해서 그러니까 원래 소송이 붙었었죠. 네. 근데 약간 소송에서 질 것 같으니까 머스크가 결국 인수하겠다고 다시 입장 번복을 했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금리도 많이 올랐고요. 자, 트위터를 한 440억 달러 정도 주고 사야 되는데 이미 한 100억 달러 이상을 팔았어요. 네.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근데 나머지를 지분금융이라고 해서 사는 거에 대한 빌려주는 거, 또 대출, 나머지를 이렇게 금융 조달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금융사들이 조금 이제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참여를 안 할 수 있는 금융사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던 테슬라 주식을 판다 이거. 더 팔아야 네. 되는데 10월 19일 날 이제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못 팔아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약간 미공개 정보 이용이 되기 때문에 네. 10월 19일까지 못 파는데 자 법원에서 기한을 줬습니다. 언제까지 딜을 완료하시오. 안 그러면 그때 다시 재판에 갑니다가 네. 10월 28일이에요. 그러면 10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뭐 영업일이 얼마나 됩니까? 그 기간 안에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얼만큼 팔까? 뭐 적게 보시는 분 한 20억 불, 많게 보시는 분 한 50억 불에서 뭐 한 100억 불까지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도가 나온다니 19일부터 28일 사이에 지금 일단 사고 싶은 분도 기다리겠죠. 그게 지금 테슬라 주식이 빠지는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형주 중에 제일 안 빠진 게 그래도 애플 아닙니까? 애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애플 말씀드리기 전에 이 테슬라 저의 의견을 하나만 조금 네, 더 네. 보태드리면 네. 테슬라가 저는 기존에도 비싸서 못 사는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테슬라 너무 매력적인데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장인성 지점장께서 방금 풀어주신 그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빠지고 있고 다시 말해서 오버행 이슈까지 가만히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테슬라에 개인적으로 매수하고자 지켜보고 있는 타이밍이 11월이에요. 네. 11월? 네. 돌아오는 중간 선거. 11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중간 선거 때 바이든 정부가 만약에 진다면 네. 이 바이든 정부가 드라이브를 강하게 밀었던 게 또 친환경이지 않습니까? 네. 이 친환경 부분이 드라이브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겠다. 그렇게 된다면 뭐 태양광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출렁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매수를 지금까지 놓치셨다면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는 두고 있는데 언제 사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 좀 적극적으로 11월 정도는 조금 고민을 해보십사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중간 선거 질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질 네. 거라고 저는 베팅을 하고 있어서 아. 아직은 테슬라를 들고 있지 않고 아. 개인적으로는 좀 길게 봤을 때는 증시가 10월, 11월이 제일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당장 다음 주 일요일부터 16일부터 중국의 그 시진핑 3기 출범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11월 초에는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국에서 서로 중국과 미국이 티격태격하면서 각자 지지율을 끌어올릴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됐다면 글로벌 공조가 깨질 수밖에 없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한번 출렁이고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중간 선거에서 진다? 그럼 친환경 정책이 조금 삐끗한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가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긴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 초대형 정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이 먼저죠. 시진핑 10월 10월 그렇죠? 16일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11월에 중간 선거. 여태까지 좀 보자. 네. 이런 말씀이시고.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애플. 아주 네. 짧게만 할게요. 애플의 예. 경우에는 항상 새로운 핸드폰, 모바일이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 출렁이고 네. 다시금 점진적으로 올랐는데 네. 저는 애플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긴 하지만 성장주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쭉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들쭉날쭉합니다. 다만 시장 경쟁력에 있어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멀티플을 주는 것이지 단순하게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을 본다면 성장주는 아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자사주 매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애플의 영업이익보다 더 큰 수준의 자사주 매입을 매년 해왔기 때문에 미국의 세법이 조금 바뀐다면 이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효과는 조금 약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자, 국내 이슈도 있잖아요. 내일이죠. 하는 금리. 예, 그냥 저 50bp 가는 거예요. 빅스텝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오늘 또 원달러 환율 1,433원, 뭐 30원을 또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뭐 한국은행의 책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라는 것이 역시 물가 안정이고요. 두 네. 번째는 경기에 대한 노력. 세 번째가 환을 지키는 또 그런 책무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도 우리나라 꺾였다는 뭐 증거 없고요. 어제 오늘 계속 나오는 게 외식 물가 9%, 서비스 물가 6%. 전방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퍼져 있기 때문에 명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물가 환율이라는 것 때문에 물가 환율. 그래서 내일은 빅스텝 0.5% 포인트 인상으로 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이제 다시 연 3% 시대로 갈 확률이 높은데요. 이럴 때, 그러니까 내일 금리 인상 후 원달러 환율을 한번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빅스텝 정도를 과연 외환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네. 빅스텝 밟고 기준금리 연 3% 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거의 뭐 네. 1,430원대, 20원대라면은 이 정도로는 아직 부족해라고 판단하는 것이겠고요. 여기서 제법 큰 폭의 환율이 하락하는, 즉 원화 강세가 네. 나와준다면 이 정도는 또 한국은행에 대한 노력을 시장도 받아주는구나. 현재로서는 과연 빅스텝이 이 외환 시장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는 알 수는 없거든요. 그것을 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가 기술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라고는 말하지만은요. 네. 엄밀히 말하면 CPI 인덱스의 소위 말하는 비율을 평가하는 게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미국도 쭉 소비자 물가 지수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작년 10월의 물가 지수와 지금 올해 9월 때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실은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시간이 이제 9월은 이제 이번 주 내일 모레 나오겠고요. 네. 10월 물가 상승률은 정말 큰 폭의 난리 나는 물가가 튀지 않으면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이게 거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월은 몰라도 10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떨어지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물가 지수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기다려 본다면 한국은행이 일단 올려놓고 네. 스텝으로 3% 올려놓고 이제 11월 초에 있을 FOMC를 기다리는 것이 네. 또 현명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 우리가 빅스텝 정도로 가서 금리 역전은 이제 이미 일어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 금리 역전 예전에도 있었는데 우리가 잘 견뎌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무역 수지 적자 상황은 아니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걸 걱정하는 얘기들이 많던데요. 금리보다 그게 더 걱정인 네. 것 같아요. 단기적인 그런 이제 금융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미 금리가 연준이 얼만큼 올릴지 하느니 얼만큼 올릴지가 나와 있는데 네. 이미 장기물은 다 반영을 했고 움직일 사람들은 다 움직였을 겁니다. 금융기관들은요. 여러 헤지펀드들은. 근데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난다는 거는 외환보유고가 직접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이게 쉽게 지금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게 우리나라 환율에 사실 직접적으로는 더 네.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부분을 조금
여러 가지 뭐 기업들이 좀 노력을 하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뭐냐면 이제 그 강달러 때 미국 제조업들도 흔들리고 네. 그들도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강달러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이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이 원해서라기보다는 지금 고통을 받는 구간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원래 작년 말부터 조금씩 금리 인상을 했었어야 네. 되는데 올해 초부터 금리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했던 혹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50bp씩 금리 인상을 시작했어야 되는 것도 25bp 금리 인상부터 시작을 했고 금리 인상을 너무 늦췄다 보니까 부작용이 지금 막 터지고 있는 건데 지금 미국도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빠르게 인플레를 잡아야만 나중에 다가올 더 큰 상처를 막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제조업들도 함께 좀 특히나 수출하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내수 기업들조차도 지금 소비가 침체되다 보니까 실적들이 안 나오고 있고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미국의 재고입니다. 네. 이 재고 사이클이 약 4년 정도 텀을 두고 돌긴 하는데요. 물론 지금 갑작스럽게 재고가 급증하게 된 거는 첫 번째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너도 나도 물건을 생산하지 않고 있다가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는데 하고 허겁지겁 물건을 많이 찍었기 때문이에요. 제조업이 좀 강화됐죠. 그러니까 네. 코로나 이후에. 네, 맞습니다. 소비가 많아졌다 보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금리 인상을 하면서 소비가 갑작스럽게 위축이 되니까 네. 재고가 많아졌어요. 특히나 나이키의 재무상태표 혹은 월마트의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꺾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만 재고 자산이 급증했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꺾이지 않았던 거는 박앤 세일 많이 해서 클리어런스 세일을 많이 해서 재고떨이를 많이 해서 나왔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재고떨이를 많이 하다 보면은 당분간 또 소비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고가 다시금 줄어드는 게 확인이 되어야만 아무래도 증시는 반등을 하겠다. 그때부터 강달러도 완화가 되겠고 증시도 반등하겠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달러가 미국 입장에서도 마냥 좋을 수는 없다. 맞습니다. 국내의 제조업체들은 지금 죽을 맛이다. 네. 이런 얘기고. 네. 같은 맥락에서 강달러가 계속 지속될 수는 없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이 에너지, 석유 가격과 반비례로 연동한다. 이렇게도 얘기하셨고. 네, 저는 이제 대결 구도로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이제 긴축을 하니까 미국의 금리는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달러를 가질래, 달러 몸값이 높아지면서 킹 달러 현상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러면서 나머지들 달러 외 모든 자산을 다 죽이는 거고, 그래서 달러 혼자 살아남은 다음에 그것들을 주워서 다음 레벨로 가게 되는 뭐 전형적인 패턴인데. 이번에도 또 통할까? 또 통한다라는 우리 이재우 선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다 그렇게 될 텐데, 저는 과거와는 다른 점이 첫 번째가 국제유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점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가 과연 중국을 죽일 수 있는가? 세 번째가 미국 자체적인 피해입니다. 방금 얘기했지만은 지금 수입 가격이 훨씬 더 높아지니까. 뭐 메이드 인 USA 뭐 자체적으로 리쇼어링 하면 뭐 합니까? 돌아와 봤는데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만든 것이 더 싼 이런 현상이 나오고도 있고, 또 하나는 역시 우리가 늘 아는 수출 가격 경쟁력들. 네. 미국에는 글로벌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한국에서 본 매출은 미국에서는 달러로 환전해서 실적을 잡혀야 되는데 네. 킹 달러 때문에 자국의 실적, 그 글로벌 기업들도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의 연준과 미국의 뭐 수뇌부가 아랑곳하지 않고 네. 킹 달러로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저는 뭐 국제유가를 정말 60불대로까지 밀어내는 그런 정도의 힘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글쎄요, 이번에는 좀 다를 거라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중국 말씀하셔서 이제 중국 얘기 좀 해보자면 그러니까 어제 뭐 이렇게 해서 우리하고 일본, 대만 증시 쉬어갈 때 상해 주가가 출렁거렸어요. 네. 많이 떨어진 거죠 지금 상해 그럼요. 주식도. 네. 네. 원래 영향을 말따라- 받는 거잖아요. 그럼요. 일단 뭐 반도체 주식들 뭐 다 한가 가고 이게 미중 갈등으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는 게 이제 바로 영향을 미친 건데요. 국경절 연휴에 사실 그런 뭐 이동도 별로 없었고 이런 것 다 영향을 미친 건데 이게 결국에는
기존에는 뭐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이나 빠져나가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중국의 최첨단 공정, 뭐 이게 그 약간 파운드리는 16나노, 14나노 정도, 그리고 D램은 18나노, 그리고 낸드는 128단 그보다 좋은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는 원칙적으로 중국이 지배하는 기업이면 아예 수출이 막혀버립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고요. 다행인 건요. 다 지금 반도체 난리인데 오늘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대 하락을 기록한 네. 이유는 네. 중국에 있지만 외국 기업인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심사에 의해서 장비가 반입될 수 있다. 그거는 아직까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중국에 공장이 있잖아요. 그거 부분은 원천 금지된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은요, 앞으로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이게 유연하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제재를 받는 중국의 관련 투자는 뭐 무조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제재를 하지 않으면 중국 기업들은 올라와요. 반도체는요, 자본력이 있으면 결국 따라잡습니다. 왜 반도체 기업이 이미 그 허들을 못 넘어가냐면 이게 수율이 안 되니까요. 원가가 비싸잖아요. 선도업체가 이거를 가격을 내리면 손해를 보고 팔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가 계속 돈을 대주면 안 망하고 계속 기술 개발하다 결국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에도 전혀 나쁜 뉴스가 아닙니다. 중국의 추격자들을 죽이는 거는요.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에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더 세질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중국 상하이 지수가 3,000 아래로 내려왔다. 심리적 마지노선이 3,000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그럼 우리가 중국의 장을 볼 때 홍콩 지수 있고 상하이 지수 있고 중국 본토 지수 있잖아요.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시아 이 주가를 보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크게는 중국 본토는 상해와 심천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홍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토와 홍콩 크게 두 개를 보지만 본토는 상해와 심천으로도 나눠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비교적 본토 증시에는 국영 기업들 그리고 중후장대 산업들이 많고 은행들이 많고, 그리고 심천에는 비교적 기술주들이 있다 이고요. 나스닥이네 그러니까. 네, 아닙니다. 오히려 홍콩이 오히려 나스닥에 홍콩이 가깝고요. 네. 성장주 쪽이. 심천은 이 본토 증시 내에서도 일부가 심천 쪽에 조금 더 기술주들이 비교적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예. 중국 증시는 굉장히 특이한 거는 2008년 리먼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중국이 매년 14%대 고공 성장을 했었고, 그리고 그것이 무너졌었고, 가장 특이점이 왔던 거는 2015, 16년 경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인 투자자들, 중국은 증시가 약 70%가 개인 투자자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가 약 30% 초반 비중인데 중국은 특이하게도 개인 투자자들이 70% 비중이에요. 그런데 션강퉁, 후강퉁이라고 하면서 중국인들 입장에서 야, 외국인들이 홍콩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 중국 증시에 들어온대, 가자를 외쳤던 게 그때 확 올랐을 2014년, 15년입니다. 네. 2,000포인트에 있던 게 5,000포인트를 훨씬 넘어섰어요. 거기서 제가 거기서 물린 거잖아요. 고점이에요. 네. 안타깝군요. 꼭 그때 들어가. 네. 그때도 안타깝게 이뻐 보여요. 중국 펀드가 가장 많이 팔렸던 네.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애석하게도 2016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증시 거품이 터지기 시작을 해요. 그게 또 네. 금리 인상하고 또 그게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때 하나의 착각을 했던 게, 증시가 무너지니까 네. 경기 부양책을 써야 돼. 우리는 금리 인하로 간다. 아하.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금리가 역전이 돼요. 그리고 중국의 채권 시장에서 돈들이 미국이 더 금리를 많이 주네? 중국 채권을 들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중국 채권들, 주식들을 다 팔고 달러로 환전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무너졌군요. 네. 그 기간에는 또 안타깝게도 미국만 가는 장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5,000포인트가 넘던 증시가 2,000포인트대로 내려오고,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하고 3,000을 터치하고 넘어섰다가 지금 다시 깬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증시는 원화가 위안화와 상관계수가 높기 때문에 본토 증시를, 상해 증시를 훨씬 더 많이 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외국 투자를, 해외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네. 그 홍콩 증시에 훨씬 더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 있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가스를 가지고 이렇게 호령을 한다면 중국은 히토류 아닙니까? 도대체 중국의 히토류가 그렇게 많은 겁니까?
생산량 기준으로는 보면은 뭐 세계 1위, 전 세계 생산량으로는 뭐 60%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히토류라는 것이 뭡니까? 반도체, 뭐 태양광, 첨단 무기, 2차 전지 뭐 다 들어갑니다. 우주항공 뭐 거기에 대한 이제 전격적인 그 소위 말하는 핵심 원자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중국이 저 히토류를 가지고 또 하나 자원의 무기화를 할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고 당장에 이번에 반도체 규제가 나오니까 중국 뭐 다른 뭐 소규모 언론이긴 하지만은 히토류 카드를 만져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진핑의 3년임을 보고 나서 뭔가 실행에 옮기더라도 옮길 것 같고 그러나 쉽게 중국이 또 움직일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런 뭐 격언이 있잖아요. 칼이라는 게 칼집에 들어 있을 때 아, 저 칼이 있으니까 꺼내면 무서울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히토류라는 것은 중국이 쓴 거의 최종의 보복 카드인데 그걸 지금 저 반도체 규제에서 꺼낸다? 너무 빠른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늘 뭐 딜은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뭐 히토류에 대한 카드를 요번에 요 반도체 규제로 꺼낼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생각할 대목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시진핑이 3년임을 완성하고 나서 중국과 러시아의 미국에 대한 반격은 어떤 식으로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때 바이든 행정부가 중간 선거에서 또 뭐 실패한다면 더 맹렬한 중러의 반격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시점이 결국 킹달러가 얼만큼 세게 중국과 러시아를 다 박살을 내는지 아니면 밀리는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어서 결과적으로 10월이라는 한 달, 또 11월이라는 달이 또 굉장히 중요한 운명을 가르는 한 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킹달러가 승리한다면 공식은 뻔합니다. 뭐 2천도 깨지고 뭐 그러겠지만 그때 다시 들어가서 현금 있는 분이 사면 다시 미국이 해주는 연준이 해주는 경기 부양에 또 1, 2년간 또 좋은 장이 오고 또 이런 스타일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문제는 킹달러가 그 공식대로 안 갈 때가 문제인 겁니다. 예. 그럴 때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 대목을 지켜보도록 하시죠. 근데 어쨌든 중국은 히토류라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 있긴 있는 거네요. 있긴 있는데요. 아까도 저기 화면에 나왔지만 매장량은 사실은 중국이 압도적이지 않아요. 37%. 네, 근데 왜 중국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중국의 생산량이 60%가 문제가 아니라 히토류가 한 17개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중국 온리가 많다는 겁니다. 중국 100%. 그래서 조금 들어가는 거지만 중국이 안 주면 못 쓰는 게 많아서인데 히토류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굉장한 엄청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요.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렴한 노동력인데 군말 없는 노동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권위주의 국가들만 생산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글쎄요. 기술 개발하겠죠. 이게 추출해내기 어렵거든요. 히토류라고 해서 희한한 광물이지만 사실은 어떤 특정 몇몇 히토류 빼고는 금은보다 많대요. 뽑기가 어려웠고 그 환경오염이 되는 건데 글쎄요. 쉽게 이걸 무기로 쓰기에는 또 다른 대안들도 분명히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쭉 미국 쪽으로 해서 이제 아시아 대표로 뭐 중국 얘기도 해봤는데 중국도 이런 장에서도 계속 눈여겨볼 만한 겁니다. 일단은 시진핑 3기 출범하는 다음 주가 제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중국에 대해서 투자하셨던 분들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특히나 본토 투자하셨던 분들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중국의 글로벌 채권에서 중국이 편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약 370조 원 규모의 기계적인 순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던 건데 지금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당 7.18 위안화 정도 돼요. 그리고 가장 높았던 수준이 7.23 위안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2015, 16년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중국은 금리 인하하고 그러면서 시장이 박살이 났던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이 되었던 그 당시 2016년도 전후에 그 당시에 가장 높았던 위안 환율이 7.2 위안이었거든요. 지금 그거를 이미 넘어섰거나 넘어서는 걸 트라이를 하고 있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2 위안이 달러당 7.2 위안이 이걸 사수만 할 수 있다면 중국 본토에게도 저점일 수 있겠다 정도이고요. 다만 글로벌 공조가 확인이 되지 않는 이상 중국 위안화의 강세가 확인이 되지 않는 이상은 조금은 이르다 정도인 거고 지금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홍콩 증시 빅테크 기업들은
시진핑 3기 출범을 앞두고 최근 2, 3년 동안 규제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특히나 툭 하면은 뭐 불법이니 뭐니 해서 매출의 4%를 과징금으로 뜯기고 PER 30배 받던 종목들이 PER 10배대로 줄어들고 이런 순환의 시기를 겪었는데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시진핑 3기 출범 이후에 규제가 조금 풀리게 된다면 이런 홍콩 증시가 볕이 조금 더 빨리 들지 네.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뭐 여긴 되는 것 같으니까 네. 그걸 또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중국 얘기까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끝 모를 하락장에 터널 끝이 어딘지 모르는 그 어둠에 저희가 그냥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거 멘탈 관리와 건강 관리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음에 상승장에 우리가 덤빌 수도 없습니다. 정신무장하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